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4주차 1교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아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아와 커뮤니케이션은 첫 번째 자아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이 자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자아 노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조엘이 창을 한번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은 앞서서 얘기한 바와 같이 나 자신, 즉 나 자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아는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바로 이제 자아 개념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아 표현의 문제입니다. 또 어떻게 노출하는가, 자아 노출이 문제죠.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이 지각, 그 지각의 방식은 이 자아 개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자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역할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자아 노출도 역시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셀프 컨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자신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I인 나와 미인 나 사이를 서로 상호 관계를 서로 알아보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인이 생각하는 나, 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는 나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그러한 개념들을 모두 합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자아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반사평가라는 측면과 또 사회적 비교, 그리고 자아 지각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사평가는 글자 그대로 반사 뒤에 오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 평가를 하는 겁니다. Reflected appraisal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 내 모습이 비춰진 그것이 그대로 반사돼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적 비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social comparisons라고도 합니다만은 영어로. 그리고 이제 자아 지각은 내가 스스로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self perception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유명한 타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타잔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타잔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타잔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인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스스로는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숭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채 원숭이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타잔 이야기를 통해서 타인이 우리 자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결국 타잔은 인간이라고 하는, 본인은 원숭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평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타잔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친구, 선생님과 같은 이런 타인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누구인지, 나 자신을 누구인지를 알게끔 비추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사평가인 것입니다. 이 주변에는 다양한 인물과의 그런 사회적 비교,
예컨대 뭐 엄친아라든지 엄친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바라보는 측면이 있죠. 또한 자아 개념의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그런 이상형을 기준 삼아서 이 자신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것 역시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비교가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의 그 자아 개념이 주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회적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성장 이후에는 좀 다르죠.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어떤 그 사고관념이 뚜렷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만의 방식, 그것으로 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 지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자아 지각이 자아 개념의 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지속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각, 이 퍼셉션인데요. 이 지각의 과정이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가정하는 것과 같이 매우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지각하는 방식 또한 서로 달라서 같은 정보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저마다 사람마다 그것을 지각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쌍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양쪽 눈에 서로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도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자신에게 익숙한 어떤 문화, 그리고 그 문화와 관련된 그림을 이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불완전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각 과정에서 제공된 이 정보를 삭제, 딜리트하거나 또는 왜곡, 디스토트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각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한하면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유한하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신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어떤 점을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전제가 되느냐 하는 점에 따라서 그것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는 삭제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객관적인 어떤 이 지각의 그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왜곡되거나 또는 삭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강한 신념이 전제가 되면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진실이라고 이게 믿는 것 그 자체, 그렇게 믿었을 때 이것을 지지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믿는 것대로 그렇게 정보를 취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어떤 확신과 신념이 있게 되면 그런 위배된 정보는 삭제,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경험에 기초해서 성급하게 원칙과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는 지각 여과가 있다는 거죠. 필터링, 퍼셉셔널 필터링이 있다는 겁니다. 필터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각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오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각 여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나 타인에 대한 그런 진정한 이해를 방해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실제가 한 인간이 지닌 수많은 어떤 지각 여과 요소, 그런 여과 요소는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필요, 자기의 목표, 그리고 자기의 흥미 상태 또는 자기의 신념, 태도, 이런 어떤 자기의 기대나 욕구, 지식이나 자기가 쌓아왔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지식 또는 자기의 어떤 감정, 언어,
그리고 교육 등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지각, 역과 요수라고 합니다. 이런 지각, 역과 요수를 거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관적 실제로 지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각 역과를 통해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즉 이 어떤 객관적인 실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자아 표현입니다. 자아 표현. 자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사회적 많은 만남에서 우리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겉모습을 표현하는 경향이 많죠. 이 겉모습으로만 나타난 겉모습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상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혼자 있을 때는 자아 표현에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그러나 사회적 만남에 있어서는 항상 신경을 쓰게 되죠. 이것이 바로 겉모습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의미 있는 인상을 어떻게 내가 상대방에게 비출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창조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빙 고프만이라고는 하는 학자는 그 인상관리 이론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개인의 그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드라마틱한 특성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이라는 그 배우라고 하는 그런 그 특정한 성격을 부각시키거나 은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연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상관리 이론입니다. 이 고프만은 한편 현실 세계에서도 이러한 드라마에서와 마찬가지 똑같이 마치 무대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고 또 그 무대에서 개인은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연습함으로 해서 동료들과의 행동을 조화롭게 해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프만의 관심사는 그래서 주어진 어떤 세팅 내에서 이 개인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이 후면 영역 또 전면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본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후면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 전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인가 하는 그 타인 앞에서의 모습, 즉 사회적 역할 개념에 대한 이상적인 행동 영역을 갖다가 전면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프만에 따르면 이제 모든 그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고, 또 수행자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을 배우고 연습하는 사적인 장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아 노출의 문제입니다. 자아 표현이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자아 노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그 인간이 갖는 감정은 누구나 비슷해서 친해질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노출 수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도대체 저 사람 속이 무엇일까? 저 사람 속은 그 속은 알 수가 없다 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커뮤니케이션이 힘들고 따라서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거나 표피적인 그런 상태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자아 노출이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자아 노출의 정도가 이 자아 개념과도 상관이 깊은 것인데, 예를 들자면 내가 긍정적인 어떤 반사 평가를 보여주는 사람 앞에서는 그야말로 별다른 주저감 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생소한 사람이나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뒤도록 숨기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자아 노출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조엘의 창입니다. 조엘의 창, 조엘리스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 노출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만큼 확대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설명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 열린 자아입니다. 인간의 자아 중에 네 가지 분류 중에 첫 번째가 열린 자아, 오픈 셀프죠. 두 번째가 숨겨진 자아, 히든 셀프입니다. 세 번째는 그야말로 눈멀었다, 눈먼 자아입니다. 블라인드 셀프. 네 번째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모두가 모르는 그런 자아입니다. unknown self. 이렇게 네 가지로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오픈 셀프는 우리가 뭐 굳이 내가 오픈을 안 해도 이미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노출 안 해도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의식적으로 하는 그 말과 행동, 또 내가 그 남자냐 여자나 얘기를 안 해도 다 알 수 있죠. 나이라든지 이렇게 언뜻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외모, 저 사람이 아주 용무반듯한 사람이다. 아니면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이러한 것은 굳이 내가 설명을 않고 노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또 출신 학교, 직업에 관한 정보, 이런 등등이 이미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자아다라고 해서 오픈 셀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히든 셀프, 숨겨진 자아는 이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공개를 않는다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비밀에 붙여지는 거죠. 자기 단점은 노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숨겨진 자아죠. 어떤 성적 애정관계나 소득관계에 관한 그런 정보, 개인적 정보, 이런 것들이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내 성적 어떤 그런 어떤 그 기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또 내가 얼마를 한 달에 또 수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노출하고 싶지 않죠. 바로 이것이 숨겨진 자아입니다. 히든 셀프. 이러한 정보들은 때에 따라서 이 학력이나 직업도 바로 이제 이런 영역에 속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랑스러워서 그 고학력이라든지 저명 학교라든지 이런 걸 노출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업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히든 셀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블라인드 셀프입니다. 이 눈먼 자아인데, 이 눈먼 자아는 결국 내가 눈멀었다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못 본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못 본다는 거. 상대방들은 다 알고 있죠. 정작 자신은 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남의 얘기를 통해서 새롭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성격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주로 친한 친구나 애인이라든지 오랜 동료가 이렇게 발견을 해서 야, 너 이런 점이 있어 하면은 의외로 깜짝 놀라서 내가 그런 점이 있구나,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는 경우가 바로 이 블라인드 셀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unknown self, 모르는 자아입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했듯이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 모두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역, 이것이 바로 unknown self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 깊숙한 내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unknown sel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에 따라서 이들 그 영역이 이 네 가지 영역이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 확대가 되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만나기 전에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러한 앞서 얘기하는 네 가지 영역, 자아의 네 가지 영역이 모두 같은 크기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면서 각 영역의 크기가 변화하는 거죠. 상대방과의 그 상호작용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느낌과 또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면 바로 숨겨진 자아, 히든 자아가 줄게 되고 결국 열린 자아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대방과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이 전달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론적으로 히든 셀프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또 오픈 셀프가 넓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아 노출과 피드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이런 그 열린 자아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느낌을 주거나 어떤 생소한 관계에서는 이 히든 셀프, 즉 숨겨진 자아의 영역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린 자아의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된다. 그러면서 대인관계 또한 증진될 수밖에 없다. 이 자아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에 대한 일률적인 해답은 내리기가 어렵죠. 이 역시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인 것인데 자아 노출이라는 것은 너무 적게 하면 그만큼 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은 또 역시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자아 노출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반대적인 측면에서 또 본다면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스스로도 어떤 자신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지나친 이 사생활이 노출이 되면 바로 그러한 그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칫 개인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 커밍아웃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동성애자임을 떳떳이 밝힌 한 연예인이 그것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많은 외부로부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아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일반성이 있지만은 반면에 분명한 것은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나친 자아 노출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은 누구나가 자아 노출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이 자아 노출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 많지도 않고 그리 적지도 않은 적정 수준의 노출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렸지 누구 다른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기 감지, 이 셀프 모니터링을 함으로 해서 그러한 자세가 바로 요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느 정도의 노출을 필요로 하면서 과연 그만큼 노출을 해도 좋을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자기 감시가 낮은 사람의 자아 노출량이 많은 편이지만 상황에 맞추어 최대한 솔직하게 자아를 노출하는 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이 자기 내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는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는 조직 커뮤니케이션 순서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이어서 공중 커뮤니케이션, 또 매스 커뮤니케이션, 또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그 특성 변화라는 순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늘상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하는 그런 상태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송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이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어떤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이런 점에서 여타 커뮤니케이션 유형과도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자기 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송수신자를 겸하게 되죠. 메시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채널은 바로 이제 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 커뮤니케이션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나 교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스스로에게 매우 사실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자기 자신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네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행위, 객관적으로 또 바라보는 행위, 이런 또는 실패나 분노의 감정에서 치우친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내 커뮤니케이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와 대조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이죠. 바로 너와 나 사이의 대화를 근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의 하나의 원형이죠. 원형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 바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비공식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명의 친구가 대화하는 것을 예로 들어본다면
서로의 경험과 배경을 동원해서 송신자와 수신자 역할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메시지는 그야말로 이제 언어와 비언어,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널로는 시각과 음성이 주로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참여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나와 너이기 때문에 풍부한 피드백이 발생될 수가 있죠. 상대방을 주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잡음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의도한 대로 잘 전달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도 있게 되죠. 이 세 번째는 이제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스몰 그룹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은 3인에서 한 12인 혹은 뭐 15명까지도 요 범주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소집단을 이루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인데 소집단 활동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회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사회생활에 대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집단 활동에 참여를 했었죠. 사냥을 할 때나 노동을 할 때나 이런 그 원시 생활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그 공동 생활을 하게 되죠. 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집단을 이루는 것이 결국 생존에 이롭기 때문에 너한테도 이롭고 나한테도 이롭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치만에 이제 이 집단으로 하는 그 게임, 스포츠 등에서 보듯이 바로 이 많은 재미와 기쁨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집단 행동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CO라고 하는 그 학자는 소집단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즉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를 5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원 사이에서 사슬 형태의 릴레이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 사슬 형태 릴레이식이기 때문에 지위나 연령이 낮은 구성원이 그 다음 단계의 구성원을 향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또 그것을 받아서 그보다 높은 단계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형태가 바로 사슬 형태의 릴레이식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이 구성원 모두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은 바로 단 한 명, 이런 그 상태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수레바퀴 형태입니다. 나머지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모두 한 사람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수레바퀴 형태죠. 세 번째는 이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경로 외에 한 사람을 거치는 경로가 존재하는 Y 형태입니다. 네 번째는 집단 구성원 한 명당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2명이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원형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동등한 위치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방적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집단 내에 특정한 리더가 없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이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보다는 어떤 조직을 이룬 소속 자격과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소집단 상황에 비해서 종적인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면서 위계 질서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흐름에서 이 정보라든지 이 권력의 그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업무적 요소가 강하죠. 그래서 이 계약적이고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따르고 생명력이 길고 그러면서도 지속성이 있는 것이죠. 또 구성원이 어디에 존재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일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그 명령 전달 기능, 또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인간관계 기능, 또 평소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 요소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며 분석하는 불확실성 그 관리 기능에 바로 잘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이제 공중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공중 커뮤니케이션은 영어로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화자는 한 명이지만 이 청자, 듣는 사람은 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스피치라고 하는 거 또는 이 공중 연설이라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속적이면서도 이 조직화된 메시지를 제시한다는 그런 점으로 볼 때 다른 커뮤니케이션 유형과는 좀 구별이 되는 것이죠.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그런 상황도 또 학생이 발표를 하는 상황도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그 연설 또 신제품 어떤 설명이라든지 심지어는 연이나 오락기 그 사이 등의 모두 이런 공중 스피치 영역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 스피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비롯되었는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중 스피치가 전달자의 신뢰도, 소위 그 에토스, 이 카리스마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에토스, 이 신뢰도와 감성에 대한 소구, 이 파토스라고 하죠. 이 심미적 혹은 심리적인 측면으로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 감성에 대한 소구하고 또 이 전달자의 그 신뢰도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논리에 대한 소구,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성 혹은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그 논리에 대한 소구라는 그 세 가지 요소로 기초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공중 스피치는 세 가지 요소다. 즉 이제 스피치가 전달하는 신뢰도, 또 감성에 대한 소구, 또 그리고 논리에 대한 소구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밝힌 이 수학의 다섯 가지 기술이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아주 중요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논거 발견술, 또 논거 배열술, 그리고 표현술, 그리고 기억술, 그리고 연기술. 그것이 바로 다섯 가지인 것이죠. 이 기술이 오늘날까지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공중 스피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된다는 그런 점으로 볼 때에 이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기도 하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에 대한 불안이라기보다는 이 대인 공포증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하는 이 공중 스피치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또 대인 공포증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개인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러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엄청난 규모의 대중을 상대로 빠르고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술 수단이 반드시 동원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쇄 기술이라든지 전자기술 또는 컴퓨터 기술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에 이용하게 활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그래서 기계 매개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커뮤니케이션에서와 같이 그야말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게 나눠지긴 하지만 같은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틀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송신자는 이 대규모 조직에 속해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수신자 입장은 그렇지 않죠. 익명으로 존재하는 그 원자화된 그런 집단인 것이고 지리적으로 볼 때도 이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유대감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송신자의 영향력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신자는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는 그런 소극적이면서도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기가 바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전달 대상은 대중적입니다. 자연히 메시지는 개개인의 특성이나 욕구를 고려해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사회 계층을 아우르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지게 마련이죠.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는 그래서 시공간을 뛰어넘고 넓은 지역에 그리고 동시에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뛰어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전달의 일방향성 때문에 그 피드백 생산이 풍부하지 못하다. 또 이루어지기가 거의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설사 피드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지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뉴미디어 시의 개막과 함께 상호작용성을 갖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출현해서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죠. 이것은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의 결과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원형인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가깝게 자꾸 노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은 이제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그런 인원의 규모가 일단 대인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벗어나면 소위 공적인 성격으로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의 교육성이 높아지는 거죠. 송신자 역할이 커지는 대신에 수신자 역할은 축소되기 때문에 활발한 교류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두 번째, 이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야말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으로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친밀감을 강하게 형성하고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그런 서로의 반응, 이 피드백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친밀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송신자 위주의 전문적이고도 또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진행으로 해서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